무료연애 진단부터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는 먹구름님부터 제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목은 날 차단한 전 남친 이번 주 일요일에 만나기로 했어요. 갑질을 하다가 차였고 이제 재회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 여자분이시고 29살의 간호사시고요. 교제 기간은 1년 8개월. 상담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헤어진 지 벌써 3달째. 막말과 막대함, 제멋대로 구는 것, 전남친의 개인 생활을 존중해주지 못해 한 번의 이별을 겪었었고 다시 재회를 했으나 같은 이유를 대며 이별을 통보받았습니다. 나름 고친다고 하며 고친 거였는데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배려를 못 느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결혼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안정기에 들어왔나 보다 라고 착각했나 봐요. 그래서 결혼 이야기만 나오면 회피하려는 남친에게 서운한 나머지 막말도 막 쏘아대기도 하고 전 남친은 결혼 생각이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주니까 미래가 안 보이는 거죠. 이런 합리화를 왜 하는지 오늘 강의편에서 제가 또 이야기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일날에는 막 울고불고 매달렸지만 잡히지는 않았고 한 달 반 뒤 보고 싶다고 만날 수 있냐며 연락했지만 번번이 돌려서 거절을 당했고 그럼 찾아갈 테니까 잠깐이라도 보자고 하니까 자기가 온다고 그러더군요. 그런데 당일에 다시 만날 마음 없다 연락하지 말래요. 알겠다 했지만 한 달 반이 지나도 잊으려고 했지만 도저히 잊혀지지가 않고 한 번이라도 봤으면 해서 또 다시 연락을 했는데 다 차단당한 상태인 겁니다.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소름이긴 한데 친구한테 부탁해서 문자를 했어요. 나랑 연락하기 싫어 차단한 것도 알고 연락하지 말랬던 결정 존중하려고 했지만 나는 아무래도 한번 봐야겠다 찾아가겠다고 그랬더니 전화가 오더라고요. 할 말이 뭐냐고. 찾아오는 게 엄청 싫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할 정도면 얘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나 봐요, 이 남자친구가. 나는 도저히 정리하려고 해도 정리가 잘 안 된다. 한 번은 봐야지, 얼굴이라도 봐야지 정리가 될 것 같다고 하니까 자기가 바쁘니까 오지 말고 주말에 보재요. 나는 또 파토 내버릴까봐 아니야 내가 갈 거야 내가 갈게 그랬더니 또 지 맘대로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처럼 또 그럴까봐 그런다고 또 못 본다고 할까봐 이번에는 믿어도 되는 거냐고 했더니 믿어도 된다고 하길래 아까 내 맘대로 또 한다고 했던 거 내 맘대로 가겠다고 했던 것은 또 그렇게 당일날 무산시켜버릴까봐 난 정말 봐야겠는데 그럴까봐 그랬다. 미안하다. 아무튼 남은 일주일 동안 정리가 다 끝난 상태일지도 모르지만 우리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줬으면 좋겠고 내 진심을 알아봐줬으면 한다. 부탁할게 하니까 얘도 이번엔 만나면 너 생각과 내 생각 전화로 할 말은 아니니까 그때 하자고 하고 끊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끝났는데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벌써 이런 상황인데 너무 애 같은 거죠. 자기의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자체가 너무 가치도 떨어지는 얘기고 재회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그리고 여전히 저는 차단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사람을 마지막으로 정말 붙잡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동안 잘못했던 거 반성 많이 했고 어떻게 할 건지 생각도 많이 했는데 또 지멋대로 하네. 여기서 내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을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쫓아다니는 행동도 변하지 않은 거예요. 이 남자의 상태를 갖다가 체크를 안 하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런 게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거지. 어떤 게 변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이 포인트에서 어떤 게 변한 거죠? 구름님에게는 안타까운 얘기긴 하지만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쫓아다니는 거고 가치가 낮은 거고요. 남의 상황을 갖다 고려하지 않고 자기의 상황에 자기 마음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또 이런 행동하는 거잖아요. 변하는 건 없습니다. 자, 얘가 정말 안 된다면 정말
어쩔 수 없이 보내줘야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말해야 진솔한 내 마음이 전달되고 그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 자체가 재회를 망치는 거예요. 무슨 진솔한 내 마음을 전달한다고 해서 재회가 되면은 진솔한 마음을 전달을 하는 거지. 진솔한 마음이 전달을 아니 진솔한 마음이 전달된다고 하면은 재회가 되면은 진솔한 마음을 전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진솔한 마음을 전달하든 말든 재회만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제 강의를 보지 않으시는 분이 이제 질문을 올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차단을 당하고 나니 새 여자가 생겼나 걱정도 되고 또 다시 약속 파토내는 거 아닌가 불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제 강의 보시면 아시잖아요. 다 똑같이 생각하죠. 여러분들 다 똑같이 생각하죠. 아, 어떻게 해야지 내 진솔한 마음을 전달해서 이 마음을 다시 되돌릴 수 있을까요? 이 생각 진짜 많이 하고요. 또 어떤 생각 많이 해요? 차단당하고 나니까 또 다른 여자 생긴 거 아니냐고, 다른 남자 생긴 거 아니냐고 이 얘기하는 것도 진짜 공통적이죠. 항상 하는 질문들. 자, 다음 이제 질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이 정말 끝이라면 놓아줄 겁니다. 이번에 정말로요. 이 말 완전 거짓말. 제가 상담하면서 느끼는 말 중에 이 말은 정말 거짓말이에요. 제가 이 사람 정말 끝이라면 놓아줄 거라는 말은 정말 거짓말이에요. 안 믿어요 이제. 저 안 믿습니다 이제. 정말 완전 거짓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말은 믿지 않습니다. 이번엔 정말로요 라고 했는데 이게 정말로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난 놓아줄 생각이 없다라는 얘기. 나는 놓아줄 생각이 없다. 인간은 말을 믿는 게 아니라 행동을 믿어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말을 맨날 저한테 해가지고 정말 제가 확실히 딱 얘기를 해주면 안 만나겠대. 저한테 상담을 할 때. 뭘 안 만나긴 뭘 안 만납니까? 제가 얘기해주는 거랑 아무 상관도 없어요. 저희 안 믿어요 이제. 와, 이건 너무 심해. 이거는. 그러면 이거 이거 올릴 이유도 없지. 그냥 나는 그냥 이거 한번 그냥 확인차 올린다 이런 얘기 하는데 안 믿어요. 이렇게까지 길게 글을 안 쓴다니까 사람들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장문의 카톡을 보내잖아요. 근데 장문의 카톡 내용이 뭔지가 중요하지가 않는다니까. 이렇게 길게 장문의 카톡을 썼다는 게 내가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 에너지를 투자할 만한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 안에 내용이 저는 매달리는 카톡을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장문의 카톡을 보내고서는 매달리지 않았다고 얘기하면 말이 됐나요? 그 안에 멘트가 그런 매달리는 멘트가 없었다는 거야 나한테. 그런 말도 안 되는. 아무튼 그치만 이왕 만나기로 어렵게 약속이 잡혔고 제가 막상 만나서는 말주변이 좋지 않아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점점 만나는 날이 다가오니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솔직히 제가 어렵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도 제 진심을 후회 없이, 그리고 이미 구질구질하지만 더 이상 구질구질 않게 잡는 법이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변하겠다라는 확신을 어떻게 이 사람에게 보여줄까요?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 하지 말라고 이게 좀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만나기로 한 당일날에 보는 게 맞는 건지 연락을 해야 되는 건가, 이거 냅두고 있어야 되는 거냐. 물론 고민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고민은 이해는 되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제 강의를 안 본 거지. 또 제 강의 안 보면 제가 화내는 거 알죠? 제 수업도 안 들으면서 이런 질문 올리면 됩니까? 아무튼 일단 제가 아까 전에도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내 진심을 표현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진심 표현해가지고 지회가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진심 표현하고 안 표현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표현하면은 제외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 전체적인 우리 큰 틀의 상황을 보자는 거지. 내가 결과적으로는 그 친구한테 만나자고 사정해서 매달린 것밖에 안 되는데 뭘 더 이상 변한 게 뭐가 있어요. 변한 걸 보여주려면은 상대방 상황을 고려해야지. 구름님은 상대방 상황을 고려 안 해요. 처음부터도 이게 헤어진 이유 자체가 갑질하고 차였어요. 그러니까 갑질하고 차였다라는 건 뭐냐면 상대방의 상황을 막 존중하지 않고 개인 생활 존중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자기 감정대로 하다가 이게 차인 거거든. 근데 감정대로 해서 차인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제가 좀 더 약간 퀄리티 있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의 감정대로 해가지고 차이는 경우는 아니고 이게 지금 가치가 낮은 행동을 해서 차이는 거예요. 내 감정을 갖다가 표현을 하는데 그 감정이 뭐냐 이거예요. 이 구름님이 표현하는 그 감정이라는 게 뭐였냐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제가 프레임 강의에서 설명해 주는 것처럼 내가 기준이 명확하고 메타프레임이 확고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나를 당연히 좋아하고 있다, 그래서 사랑한다라는 감정이나 얘가 나한테 잘할 거라는 감정, 이런 것들을 표현해주고 믿어주는 감정들을 표현해줬다면 사실은 이 친구랑 헤어질 이유도 없겠죠. 근데 이 구름님이 표현한 감정이라는 건 뭐겠어요? 이 메타프레임에 위반되는 감정들을 표현했겠죠. 예, 상대방이 구속하고 떠나지 못하게 매달리고 집착하는 감정들을 표현했겠죠. 의심하고, 그죠? 막말하고 상대방을 존중하지 못하고 이겨먹으려는 행동을 한다던가, 내 자존심을 위해서 상대방을 깔아뭉개려는 행동들, 그렇게 해가지고 나의 가치를 갖다가 높여서 상대방을 데리고 있으려는 행동, 뭐 이런 것들을 하겠죠. 그러니까 감정대로 표현했다기보다는 그런 낮은 가치를 보여주는 행동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헤어지게 된 거죠. 더 정확히 표현하면. 그래서 감정대로 행동을 해서 헤어졌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낮은 가치를 보여주는, 상대방에게 낮은 가치를 보여주는 행동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헤어졌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이제 헤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우리가 대부분의 사례들도 보면요, 미성숙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있어서 가치 낮은 여자로 취급을 받아서 헤어지는 경우가 거의 뭐 100%죠. 거의 99.99%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숙한 어른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그것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상대방이 처해 있는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어찌 됐던 간에 이 남자가 나로 인했던 상대방 개인적으로 인했던 어떤 스트레스가 많고 부담이 많이 느끼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휴식을 취해줘야죠. 그래서 누군가가 찾아오는 일을 갖다가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찾아가는 일도 제한적으로 하고,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냥 찾아가는 행동도 하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말고 일정 기간 내버려 둬야죠. 본인의 불안함을 갖다가 이 사람에게 표현하고 호소하고 떼쓰는 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행동이. 그런 행동이 가지고 어떻게 지혜가 됩니까? 그러면 이 남자애가 본인을 더 가치 있는 여자라고 생각할까요? 뭐 가치가 낮은 여자라고 생각할까요? 가치가 낮은 여자. 그러면 헤어지는 거죠. 당연한 거지. 제외? 안 되죠. 누가 미쳤다고 이런 여자랑 제외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를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주고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 여자를 갖다가 어른스럽게 성숙하고 어른으로서 신뢰하지 못하는 여자를 갖다가 어떻게 내가 평생 배필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건 기본적인 거죠. 여자분들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남자분들도 잘 들으셔야겠지만, 상식적인 여러분들이 원하는 남자나 여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존중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그 어떤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돼야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처럼 상대방에게도 내가 그런 사람이어야죠. 그게 여러분들에게 유리한 게임을 하는, 이 연애라는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유리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좋은 포인트가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죠. 그럼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하이후의 호님 사연 한번 볼까요? 예. 제목은 연락이 올까요? 하면서, 내용은 이제 이별하고 재회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고요. 여자분이시고 31살의 간호사시고요. 교제 기간은 4년. 엄청 오래 만나셨네요. 예, 4년입니다. 여기선 다들 3개월 후에 연락해 보라고 하시지만 저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것 같고 겁이 나네요. 2015년도부터 만나오면서 제가 거의 데이트 비용을 다 냈습니다. 내왔어요. 예, 밥값, 커피값 전부요. 남자친구가 사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이 막혀서 힘들어 했거든요. 만나는 게 그저 좋았고 데이트 비용이 아깝지 않았어요. 어차피 결혼할 생각이고 자금이 회수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결혼 비용이 저도 많이 모은 상태가 아니라서 데이트 비용 혼자 부담이 커지면 시집갈 돈 못 모으는 건 아닌가, 그런 걱정만 되더라고요. 아, 그럼요. 예, 그런 쓸데없는 행동 할 필요는 없죠.
그러다가 요새 제가 권태기가 왔었는지 친구들은 하나 둘 다 결혼하고 마음이 허했나 봐요. 헤어지자면서 데이트 비용이나 결혼 미래가 안 보인다고 통보를 해버렸어요. 전화도 2번이나 받지 않았고요. 근데 이틀 만에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후회가 되면서 다시 잡았지만 늦었더라고요. 카톡으로 계속 매달리다가 답이 없어서 최악으로 남길 거냐라는 말에 남친이 전화도 안 받고 카톡 읽기만 하다가 무슨 짓이냐고 무슨 짓이냐고 전화를 하더라고요. 미안하고 고마웠던 감정마저 사라지게 할 거냐고요. 미안하다, 제일 좋은 남자였다, 이제 연락 안 하겠다, 잘 지내라, 고마웠다, 이 말만 하고 끊었습니다. 사실 제일 변함없이 걱정 없이 사랑해준 남자였는데 왜 그랬는지 저도 제가 원망스러워요. 지금도 돈 문제가 터져서 힘든 와중에 제가 더 힘들게 하고 걱정이 너무 많이 돼서 걱정된다고 보냈더니 일 힘든데 건강 잘 챙기라고 다음날 답이 왔어요. 그게 마지막 연락이었고요. 보내면 안 될 거 아는데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건강이 염려돼서 홍삼을 기프티콘으로 보냈어요.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 꾹 참은 건데 이제 제가 챙겨줘도 줄 수도 없어서 눈물이 나네요. 저에겐 연락이 올까요? 돈 얘기는 하지 말걸. 그것 때문이라도 연락이 안 올 것 같고 돈은 저에겐 있는 만큼 쓰면 되는 정도인데 왜 그랬는지 제가 속상합니다. 자, 여기까지 사연이 끝났는데요.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거죠. 뭐 어린애도 아니고 뭐 이거 후회한다고 해서, 아니 자기가 이렇게 헤어지자고 해놓고서는 왜 후회를 해 도대체. 후회한다고 해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되긴 하겠지. 뭐 이게 이해관계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좀 이거는 이해관계적인 측면에서는 뭐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땡큐겠죠. 아마 웬만해서는 좀 시간 지나면 받아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요. 근데 이게 좀 너무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무튼 제가 저 기준으로 이 남녀가 만나는 걸 판단을 하면 안 되죠. 일단은 제 판단은 패스하고 일단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돈 문제가 해결될 때까진 연락도 안 올 것 같은데 연락 답장 안 오다가 밥은 먹었는지 잠은 잤는지 힘들어서 혼자 짊어지고 힘들 것 같아서 이제 챙겨주지도 못한다고 안쓰럽다고 힘내라고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일은 힘든데 너도 힘내고 건강 잘 챙기라고 다 보고 그 뒤로 기프팅은 보내고, 힘든 시기가 해결되면 이런 스타일은 연락이 올까요? 뭐 연락이 올 수도 있겠지만 언제 힘든 일이 끝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사업을 해봤던 입장이기도 하고 지금도 이제 나름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 이 사업이라는 건 어떤 사업을 하냐에 따라서 좀 뭐 중요하긴 하겠지만 이게 지금 힘든 게 끝나는 게요, 끝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사업은 잘 돼도 고민이고 잘 안 돼도 힘든 겁니다. 왜냐면 잘 되면 잘 돼서 너무 바빠서 힘들고요, 잘 안 되면 안 돼서 너무 고달프고, 이렇게 지금 막 돈도 없이 뛰어다녀야 되고 막 그러니까 더 힘들기도 하고요. 뭐 다 힘든 거예요, 그냥. 직장 다니는 게 마음 편하기는 한데, 사업을 하시고 있으시니까 뭐라고 얘기해 드릴 건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딸라면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안 보내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대해서 이게 딱 봐야 되긴 하지만, 사업도 약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요. 아무튼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한다고 해서 사업한다고 무조건 다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대다수의 사업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자영업이나 이런 것도 사업이잖아요. 근데 자영업자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기가 막 맨날 가가지고 거기서 계속 가게 지키고 있어야지, 뭐 알바 비용 나와야지, 알바비 주려고 하면 자기가 그만큼 매출 땡겨야지, 얼마나 어려워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영업자들만 하더라도 힘든 거죠. 아무튼 그런 거예요. 뭐 이건 제가 뭐 딱히 도와드리는 내용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시간 지나면은 그래도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해관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땐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이렇게 기다려주고 자기 챙겨주는 여자 구하기가 어려워요.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정신 차리고 돌아온다고 하면은 아마 받아줄 것 같기도 합니다. 시간 좀 지나서. 이 남자친구도 사실은 지금 아쉬운 입장이겠지. 자기 입장에서는. 이 남자가 무슨 사업하고서는 지금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데 이렇게 챙겨줄 수 있는 여자 몇이는 언제 찾을 수 있겠어요. 솔직히 이해관계적인 측면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아마 만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표현이 좀 안 좋은가요? 울며 겨자 먹기. 근데 내가 보기에는 여자 입장에서는 손해라서 네, 제가 만나는 걸 이거 손익을 따질 수는 없겠지만, 예, 제가 여자라면 안 만나죠. 좋으면 만날 수도 있겠지만, 예.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연 한번 읽어볼게요. 예. 안녕하세요. 하늘함님 사연입니다. 제외 문제고요. 사연이 굉장히 짧아요. 예, 여자분이시고 26살에 사무직이시고요. 교제기간도 안 써주셨고, 제외인데, 아무것도 내용이 없어요. 예, 내용을 한번, 있는 내용만 읽어볼게요. 전 남친이 하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한 게 있는데, 제가 알겠다고 하고 다음에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그래서 저는 저 못 만나겠다고, 노력하겠다고 이 일을 매달리고 집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겠다고까지 했으나, 이미 버스 떠났다고, 다음 남자친구한테 잘해주라고 이제 까였다고 해요. 그래서 3월 9일날 이제 헤어짐을 통보받았다고 합니다. 한 달 됐네요. 예, 만난 기간은 얼마 되지 않아서 다들 저희는 힘들 거라고 하는데 힘들겠죠? 만난 기간이요. 만난 기간 써줬구나. 알고 지낸 지 한 달이고 사귄 지는 2주. 야, 2주인데 왜 매달려? 이게 나 이해가 안 가. 너무 이렇게 그렇게까지 매달려야 되나? 왜 이렇게 매달리죠? 네. 2주밖에 안 됐잖아. 너무 심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일주 만나고 매달리는 사람도 있긴 하더라고요. 일주 만나고 재회를 꿈꾸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아무튼 2주 동안 그 이유로 정리하려고 아예 연락은 안 했는데 그래도 미련이 남네요. 그리고 남자 성격이 자기는 한번 결정하면 안 바꾸는 성격이다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이래요. 다 그래요. 다 그렇더라고. 지금 제가 헤어지는 사람들 보면은 다 헤어지면은 자기는 한번 결정하면은 절대 안 바뀐대. 하도 그 얘기를 들어서 귀가 아주 이상해질 정도. 그러면은 연락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연락 지겹게 많이 오더라고요. 예. 그 얘기하는 말은 믿을 필요가 없더라고 사실. 쓸데없는 소리예요 완전. 자기는 연애를 얼마나 많이 해보지도 않았어. 그렇게. 그러고 나서는 자기는 한 번 바뀌면 절대 안 바뀐대. 그 사람 이제 여태까지 이제 살아왔던 거나 이런 걸 보면은 유추는 할 수 있는데 또 달라.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 진짜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지금 이거는 근데 상황적으로는 연락이 안 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냐면 사귄 기간이 2주밖에 안 돼가지고 2주인데 이거 연락을 하고 물론 정말 꽂혀가지고 내가 2주 동안 그리고 또 2주 동안 어떤 행동을 반복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할 것까지 있었을까? 이거 사연이 제대로 안 나와 있어가지고 제가 잘 모르긴 하겠는데 아무튼 그런 내용입니다. 제외에서 바뀐 저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이게 안 바뀐 거예요. 예. 무슨 행동을 했는지를 잘 모르니까 내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까 전에도 이야기해드렸지만 대부분 어른스럽지 못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차이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의 가치를 보여주지 못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른스러운 행동을 보여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바뀐 모습을 보여주려면 어른스럽고 성숙하고 이별을 받아들이고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전 남친이 저를 쫓아다니게 만들고 싶습니다.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있으신 빵순이님. 닉네임은 빵순이. 예. 저희 쓰레기 같은 프레임을 올바로 세워 전 남친을 꼭 쫓아다니게 만들고 싶습니다. 일 때문에 생방은 참여 못하지만 제 방은 그날 밤 12시에 꼭 보고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상담 사례와 좋은 강의 공개해 주셔서 저같이 말도 안 되는 불행한 연애를 하는 사람을 깨우쳐 주시고 바로 잡아주시는 미루코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감사드리죠. 여자분이시고 37살의 의사분이시네요. 상대방 남자는 37살의 IT업 종사하시고 이게 의사분들이 굉장히 바쁘세요.
제가 누이성 얘기해드렸지만 굉장히 바쁘세요. 의사분들이 연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환경 자체가. 공부도 많이 시키고요. 알고 지낸 기간은 4년이고요. 교제 기간은 6, 7개월. 알고 지낸 기간은 굉장히 기네요. 한번 사연을 읽어볼게요. 전 남친은 저와 동갑이고 제 남사친의 절친으로 4년 전 친구들 모임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3년 정도 모임에서 마주친 후 전 남친은 저의 친구에게 저의 연락처를 물어서 먼저 연락을 해왔고 3개월 정도 데이트를 하며 잠자리도 가졌습니다. 처음 시작은 전 남친이 저에게 적극적이었지만 제가 전 남친에게 금방 빠지면서 많이 좋아하고 쫓아다니는 행동, 선 연락을 한다던가, 연락도 되게 자주 한다던가, 선물도 보내고, 많이도 보냈대요. 예. 과도하게 챙겨주고, 적극적인 애정 표현을 갈구한다던가, 이런 행동을 하면서 관계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졌죠. 또 이 관계가 전 남친에게는 단순히 엔조이일 뿐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이제 제가 이걸 엔조이라고 느끼는 이유는 첫 번째, 전 남친이 우리 관계를 비밀로 하자고 했고, 그 이유는 제가 10년 사귀다가 헤어진 사람이 전 남친의 가장 친한 친구의 절친이에요. 헤어진 지도 3개월밖에 안 된 상태고 자기는 이미 10년 동안 친구로부터 저의 연애 얘기를 많이 들어왔던 상태인데 지금 저와의 관계를 친구들에게 공개하기는 부담스럽다고 하고 나중에 때가 되면 자기가 알아서 말하겠다 이런 핑계들로 친구들에게는 우리 관계를 일단 비밀로 하자고 했습니다. 두 번째, 데이트와 잠자리는 하면서 정식으로 사귀자는 얘기는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귀는 관계도 아닌데 잠자리를 가지고 관계를 지속해왔던 저희 잘못이었던 것 같고 결국 저는 이 엔조이 관계를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해서 연락을 끊었고 한 달 뒤에 전 남친이 술 먹고 보자고 연락이 왔지만 거절을 하였습니다. 전 엔조이였던 이 관계를 다시 새롭게 바꾸고 싶어서 시간을 오래 갖고 다시 연락해봐야겠다고 결심을 했고 전혀 연락하지 않다가 5개월째 안부 카톡을 보냈고 답장은 잘 왔었고 다시 한 달 뒤에 제가 밥 먹자고 연락해서 만나서 밥과 술을 먹으며 즐겁게 대화를 하다가 전 남친이 그동안 소개팅했던 얘기와 2달 정도 썸 탄 여자가 있었다는 얘기에 저는 기분이 상해서 더 이상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아 기분 상한 티는 전혀 안 냈지만 대화 중에 갑자기 너무 늦었다고 집에 가봐야겠다고 자리를 급하게 마무리했고 전 남친은 당황해했습니다. 잘 들어갔냐는 전 남친의 톡에도 일십하고 며칠 뒤에 시간 될 때 맛있는 거 먹자고 카톡이 왔지만 나중에 시간 될 때 그러자고만 답했습니다. 근데 저는 화가 났지만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커서 한 달 뒤에 다시 제가 맛있는 거 먹자고 연락해서 그 주 주말에 보기로 했는데요. 약속 2일 전에 갑자기 전 남친이 오늘 보자고 연락이 와서 왜 주말 못 보냐고 물으니까 오늘 보고 내일도 보고 주말도 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날 만나서 전 남친이 정식으로 사귀자고 해서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게 좀 약간 그래도 관계를 개선시켰네요. 나름대로 멋있습니다. 나름대로 또 이게 역전을 하신 나름대로 소기 성과를 달성하셨네요. 그래서 사귀는 3, 4개월간은 일주일에 한 2일 정도 데이트를 하면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싸우지도 않았는데 전 남친이 잠수를 타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간 카톡을 보냈지만 일십이었고 결국 또 이게 엔조이구나 이렇게 생각되게 되었습니다. 그 한 9개월 뒤에 전 남친이 개인적인 일로 힘들어서 술 먹고 생각났다면서 전화해서 전 위로해줬고 야 이거 왜 위로를 해줘요? 미친놈 아니에요? 갑자기 잠수 타가지고 헤어졌는데 아이고 받아주면 안됩니다. 이런 미친놈이네. 욕하면 안되나? 예. 아무튼 이거 전에도 이런 사연 봤었어. 이게 제가 이 유튜브로 생방했을 때 이런 사연 똑같은 사연이 있었어요. 이상한 놈이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뭔 일만 있으면 잠수 타고 연락이 안돼. 그거 갖다 계속 기다리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는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9개월 뒤에 연락 오면은 이거는 미친놈이죠. 왜 잠수를 타? 잠수 탄 걸 왜 받아들여요?
다시 2달 뒤에 전화가 와서 그때 헤어진 것은 네가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니던 회사가 어려워져서 전에 그 유튜브 사연도 이거였어. 그러니까 전에 유튜브 사연도 이거랑 똑같았어요. 다니던 회사가 어려워져서 그랬대. 아니 근데 다니던 회사가 어려워진 거는 나한테 연락 못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쌍욕을 먹어야지. 아니 그 다니던 회사가 어려워지면은 뭐 SK가 망한 아니, 통신회사들이 망해요? 아니 다니던 회사가 어려워지는 거랑 나한테 연락을 못한 거랑 무슨 상관이지? 나는 이해가 안 가. 이건 난 이게 통신회사가 망했나? 핸드폰이 망가져요? 이게 이해가 안 돼. 통신비를 못 내서 끊긴 거예요? 뭐예요? 예. 이건 이해가 안 되는. 어떻게 좋게 생각을 합니까? 이건 뭐 정 안 되더라도 공중전화로 해서라도 연락해야지. 응? 계속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그리고 2주 뒤에 전 남친이 다시 전화가 와서 왜 연락한다면서 연락 안 하냐며 주말에 보자고 해서 주말에 만났고 한 달 정도 만나면서 다시 사귀게 되었대요. 야 너무 현자다. 근데 이거 12시에 오늘 저녁 12시에 보신다고 했죠? 12시에 보시면서 아주 참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은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만나주면 안 돼. 응? 갑자기 만나다가 갑자기 잠수 타요. 갑자기 연락하다가 이게 정말 충격을 줘야 돼. 연락하다가 갑자기 잠깐 하다니 그동안부터 연락이 안 돼 봐야지 정신 차려. 그리고 한 9개월 있다가 미안하다고 연락하면 되지. 똑같이 당해봐야 돼. 그렇게 해야지 이제 정신 차리지. 왜 다시 사귀게 사귀고 나서 복수하려고 하는 거죠? 사귀고 나서 뒤통수 치려고. 그죠? 사귄 다음에 한번 복수를 해야 돼. 이거는. 한 3개월 정도, 한 일주일 정도, 한 2주 정도 만나주다가, 갑자기 하다가 갑자기 전화 안 돼가지고, 응? 잠깐 하고서는 갑자기 연락이 안 된 다음에 갑자기 한 3개월 지나봐야 돼. 아무튼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 정도는 너무 좋았고, 남친도 저에게 잘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는 전 남친의 새 직장에서 일이 많아서 매일 새벽 출근, 야근, 하루에 16시간을 일하고 힘들어하고 쉬고 싶다. 너무 16시간을 일하면 이건 근로감독관에게 노동청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뭐 아니 나이가 몇 살인데 이거 16시간씩 일하고 있어요? 너무 힘들다. 잠이라도 좀 푹 잤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매일 입에 닫고 살아서 급기야 과로로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아파서 한 달 정도 못 만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건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이런 거 봐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제 제 방송 보시고 좀 깨우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아픈 거는 봐줘야지. 아픈 거 봐주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자주 이거는 이미 너무 얘가 여태까지 진짜 한 2년을 만났는데 정말 잘 지내왔었으면 상관이 없어. 그래서 좀 아파가지고 그래 요즘에 좀 회사 바뀌고 좀 힘들구나 그런 거는 이해해 줄 수 있는데 여태까지 개판 치다가 지금 또 아프면 이건 봐줄 수가 없지. 응? 그건 봐주면 안 됩니다. 응? 자, 전 남친은 힘든 상황을 겉으로는 이해하는 척, 착한 여자친구인 척, 이해심 많은 여자친구인 척 계속 행동했지만 속으로는 과거의 잠수 기억과 남친의 마음에 대한 의심, 불안이 자꾸 생겨서 결국 저는 쌓아두었던 불만들을 털어놓았어요. 너는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다. 나를 도대체 왜 만나는 거냐? 내가 여자친구인 게 창피해서 그때 비밀 연애를 하자고 했던 거냐? 라고 카톡으로 쏟아부었고 전 남친은 제 카톡에 일십했고 전 다음날 미안하다고 카톡을 보냈지만 또 일십당했고 그 후로 연락하지는 않고 끝났습니다. 보내더라도요 이런 행동을 하지 마시고요. 이런 식으로 따지는 듯한 행동을 하게 되면은 나의 가치를 깎아먹기 때문에 매달리는 행동처럼 돼요. 그래서 내가 또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기술을 쓸 거면 제대로 써야죠. 상대방에게 안 좋은 행동을 할 거면 안 좋은 표현을 해야지. 안 좋은 행동을 보여줘야지. 갑자기 그냥 차단해버리고 잠수 타버리고 그런 식으로 행동해야지. 이런 식으로 따지는 행동 결과적으로는 상대방에게 가치 낮은 여자로서의 받을 게 없잖아요. 그럼 본인 또 후회해가지고 또 매달릴 거고. 그런 행동 하지 마십시오. 그러고는 서로 전혀 연락을 안 하다가 7개월 뒤에 또 연락이 됐어요. 남친은 또 술을 먹고 전화해서 다짜고짜 잘 지냈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동안 반성은 많이 하고 있었냐? 라고 물어보대요. 반성은 누가? 반성.
반성은 누가 해야 될지 모르겠네. 했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전화하며 우리 다시 만나면 이번엔 꼭 빨리 결혼 진행하자라는 말을 계속하면서 한 달쯤 전화해보다가 드디어 만났고, 만나서는 이전에 사귀었을 때와는 똑같이 행동하고 잠자리도 가졌어요. 아, 이건 뭐 현자예요, 현자. 그런데 만남 후 며칠간 연락을 하다가 남친이 또 갑자기 연락을 안 하고 잠수를 탔대요. 전 연락을 계속 기다리다가 한 달 뒤에 잘 지내라고 카톡을 보냈는데 잘 지내고 있지, 엄청 춥다, 이렇게 대답이 왔어요. 야, 이 남자는 제껴요. 제끼세요. 남자는 아닙니다. 답을 받고 기가 막히고 화가 나서 더 이상 카톡을 이어나가지 않았고, 2주 뒤에 제가 술 먹고 전화를 했고 처음에는 안 받았는데 20분 뒤에 남친에게 전화가 와서 제가 취해서 화를 내고 아주 망쳐버렸습니다. 뭐 남친이 전화했었네? 그랬더니 응. 어디야? 뭐해? 뭐 그랬더니 너 나한테 할 말 없어? 그랬더니 응. 할 말 없냐고? 그랬더니 없는데? 없다고? 그랬더니 알았어, 끊어 하면서 화를 냈대요. 이렇게 망쳐버리고 진짜 끝났다 싶고 없어서 일주일 뒤에 보고 싶다. 근데 진짜 힘들어서 더는 못하겠다. 다시는 너에게 연락할 일 없을 거야 라고 카톡을 보냈고 남친은 일십했습니다. 그 후로 현재까지 4개월째 연락은 안 하고 있고 남친에게도 연락은 없습니다. 다른 남자도 만나보고 현재 저를 쫓아다니는 남자도 있지만 저는 다시 전 남친과 재회를 하고 싶습니다. 난 이 남자만 안 만나면 될 것 같은데,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남자만 피해가면 되지 않아요? 다른 남자들은 다 만나도 돼도 이 남자만 안 만나면 될 것 같아. 근데 왜 이 남자한테 실랭이라고 있는 거야 도대체? 응? 아니, 다른 남자는 만나도 이 남자만 피해가면 되는 거 아니야? 세상에 남자가 얼마나 많은데 이런 남자, 아니 얘가 얼마나 뭐 장동건처럼 생겨도 이건 이 행동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 1번, 저의 연애의 정확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전문가 미루코 선생님의 진단을 받고 싶습니다. 제가 강의를 보면서 느낀 저의 잘못은요, 자격 심사 없이 전 남자친구와 스킨십 잠자리를 가짐으로 전 남친이 사귈 필요성을 못 느끼게 한 것, 명확한 기준을 세우지 않았고 그래서 기준 없이 행동한 것, 에너지가 고갈되고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의 남친을 악습으로 대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제가 잘 인식하고 있는지요?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지만 이건 정말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형식적으로는 이게 문제지, 겉으로는 이게 문제인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문제는요 어디에 있냐고, 저는 이걸 문제는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저는 이건 어디에 문제가 있냐면, 우리 누구야 이거, 빵순이님의 생활 패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빵순이님이 왜 이렇게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지, 왜 자존감이 낮은 행동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지, 현재의 상황이 지배를 하겠죠.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고 내가 이 남자의 에너지를 채우는 게 아니라 내 에너지를 채우는 게, 거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내 삶을, 내가 보기에는 빵순이님의 삶이나 발달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리치료나 뭔가로 이렇게 개선을 시켜 나가야 되는 거지, 이 남자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나의 근본적인 자존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빵순이님의 자존감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그래서 제가 이 환경적인 거나 이런 것들 살펴보라고 제가 195화, 오늘 196 하잖아요. 전화해서 제가 강의 때 얘기해 줬잖아요. 그거 잘 봐요. 내 상황이나 이런 생활 습관이라던가 이런 거 통해서 나의 에너지 고갈 문제나 나의 스트레스 컨트롤이 잘 되고 있는지를 갖다가 체크를 하는, 제가 저번 강의에서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자, 두 번째 질문. 저같이 엉망인 경우에도 제 카테고리와 관계 재설정 제외가 가능할까요? 엔조이였던 관계도 바로잡아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나요? 했었잖아요. 이건 했었잖아. 엔조이였던 관계가 아니라 했었잖아요. 그리고 관계의 재정립을 위해서는 프레임 테크 트리를 사용해야 될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어요. 이건 무슨 갑자기 프레임 테크 트리는 왜 여기서 얘기합니까? 그런 거 아니고요. 예, 그런 거 아니고, 내 프레임을 만들고 프레임 테크 트리랑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프레임 테크 트리는 내 프레임을 내 가지고 이건 이런 질문을 하시나? 예, 너무 엉뚱한 곳에서 이상한 질문을 하시는데.
프레임 테크 트리라는 건 기술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메타 프레임이나 기준을 갖다가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기술이지, 프레임 테크 트리를 해서 관계 재정립을 위해서 프레임 테크 트리를 사용한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좀 너무 별개, 너무 세부적인 기술을 갖다가 너무 큰 상황에 적용을 시키는데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나 메타 프레임을 갖다가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기술을 갖다가 이게 관계 재정립을 위해서 사용을 한다는 거는, 당연히 프레임 테크 트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냥 사용을 하게는 될 거예요. 그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원래 얘기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사용은 하겠지. 근데 관계 재정립을 위해서 이걸 사용한다는 거는 뭔가 좀 너무 작은 기술을 갖다가 큰 상황에다 대입을 한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질문. 제가 한 말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는데, 저희 마지막 카톡이 다시는 연락 안 한다 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먼저 연락해도 될까요? 예, 그건 해도 돼요. 예, 시간이 지나면 해도 돼요. 뭐 4개월이나 시간이 지났는데 뭐 해도 되죠 뭐. 자, 제가 추천을 안 할 뿐입니다. 예, 추천을 안 할 뿐이지 해도는, 하는 거는 저 본인 자유고. 예, 나도 내가 이제 뭐 내가 참고 삼아서 가르쳐 주는 사람이지, 본인 행동을 갖다가 강제로 규약하는, 뭐 강요하거나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인생은 자기가 행복하려고 사는 거니까 자기 행동은 자기가 하고 행동에 대한 책임만 지시면 됩니다. 나중에 원망하지 마시고요. 자, 네 번째. 막상 또 연락하려고 하니까 내가 먼저 연락하면 상대방이 역시 네가 아직 날 못 잊었구나, 시간이 지나도 나만은 남자가 없구나라는 걸 알았구나 라고 우쭐해지며 자신감이 끌어오르는 꼴을 보기 싫은데, 이런 감정이 드는 저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자존감이 낮아서 그렇죠. 아니, 내가 연락하는 거랑 걔가 그렇게 생각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강력하게 생각을 해야겠죠. 내가 원하는 것만 널두면 걔가 무슨 뭐 걔가 이겼다라고 생각하든, 아니 내가 유치원을 가고 싶어서 유치원을 가면 되지. 내가 예를 들어서 유치원에서 내가 어떤 친구랑 싸웠어. 근데 내가 걔 때문에 기분 나빠서 유치원 안 나갔다가 유치원 다시 나가. 걔한테 굴복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예, 말도 안 되죠. 유치원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거지. 응? 걔 때문에 내가 굳이 유치원 안 나갈 이유가 뭐 있어. 그죠? 아니,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걸 얻다 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여자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 내가 원하는 어떤 예쁜 여자가 있어. 원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한테 연락을 했어. 근데 연락을 하면 걔가 내가 이겼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뭐 연락을 하든 말든, 그거는 걔가 그런 생각을 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에요. 걔가 착각하든 말든 그거는 걔 자유지. 걔 자유, 생각은 존중받아야 그 사람의 자유의지지. 걔가 생각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뭐 규제해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든 말든 뭐 걔가 이겼다고 생각하든 뭐 걔의 자유죠. 그것까지 우리가 규제를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생각까지 규제를 하게 되면, 이런 상대방의 생각을 규제하려는 이런 생각, 내 감정을 생각하기보다는 상대방의 감정을 우선시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 자체가 본인의 자존감이 낮고 프레임이 낮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뭐 이겼다고 생각하든 뭐 졌다고 생각하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상담 여기까지 할까요? 예, 본격적으로 강의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에서는 제가 아까 전에 예고를 했던 것처럼 그 질문이 있어요. 핑퐁님이라고 들어오시는 분이 있는데 오늘 들어왔나 몰라? 오늘 안 들어온 것 같아. 꾸루미님인데, 꾸루미님이 이랬어요. 오늘 상담했던 꾸루미님인데요. 상황이 괜찮아지면 상대방도 권태기 증상처럼 마음 식었던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될까요? 그러니까 다르게 합리화할까요? 이렇게 물어봤던 질문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답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그래서 오늘 강의는 합리화에 대한 강의가 될 겁니다. 인간이 어떤 식으로 합리화를 해 나가는지에 대한 강의를 오늘 이번 편에서 진행을 할게요. 자, 일단 결론부터 좀 이야기를 해드리지만, 일단 제가 결론부터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자면,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런 합리화를 할 수도 있고 합리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 다양한 상황들이 존재를 해요. 예를 들면은 그 남자가
권태기 증상이 언제 끝날지, 그 상황이 언제 개선될지도 잘 모르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새롭게 합리화를 할 거라는 기대 가치는 없습니다. 아마도 합리화를 새롭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얘기해드리지만 새롭게 합리화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합리화를 새롭게 만들려면 새로운 학습을 합리화를 새롭게 하게 만들려면 새로운 학습을 시켜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계속 해드릴 거고요. 일단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예. 합리화를 새로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예전에 콜드 리딩이라는 강의에서 설명을 좀 해드렸다시피 인간은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동물이 아니라 합리화를 하는 동물입니다. 이 말은 제가 막 주창하는 이론이 아니라, 제가 만든 이론이 아니라요. 심리학 이론 중에 반엄 이론이라는 이론에 바탕이 되어서 제가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반엄 효과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인간은 합리적인 동물이 아니라 합리화하는 동물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선택들이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내면에서 올라오는 모든 시그널들을 통해서 합리화하는 거에 불과하다라는 게 이론이죠. 반음 효과가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그건 그렇고 상대방의 마음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즉 어떻게 인간의 합리화가 진행되는지를 알게 되면 상대방의 마음을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상대방의 마음이죠. 그래서 제가 좀 예를 들어서 자세히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마음은 잠재의식, 즉 내면 세계와 의식 세계를 통해서 합리화가 됩니다. 자, 이게 내면 세계와 의식 세계를 통해서 합리화가 이루어집니다. 이 내면 세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무의식 세계, 잠재의식의 세계, 비의식의 세계, 이렇게 해도 표현할 수 있겠죠. 인간의 합리화는 내면 세계에서는 인간의 합리화는 내면 세계에서 오는 어떤 그 시그널들, 어떤 신호들을 해석해 가지고 상황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어떤 남자를 볼 때, 여러분들이 어떤 남자를 볼 때마다 가슴이 쿵쾅쿵쾅 뛴다거나 어떤 뭔가 찌릿한 신호가 온다던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감정이나 여러분들의 신체적인 신호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겠죠. 사람들은 그런 신호들을 모아가지고 이걸 해석하게 됩니다. 아, 내가 왜 이런 신호들을 느끼게 되는 거지? 왜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가슴이 쿵쾅쿵쾅 뜨는 걸까? 아, 이상하네? 내 감정아, 요동치지 마 라고 얘기를 하는데 계속 움직이게 되면 이걸 갖다가 왜 그런지를 갖다가 합리화하는 과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 또한 카테고리아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 어떤 규정 지어가지고, 이런 현상들을 규정 지어가지고 내가 어떤 왜 이렇게 됐는지를 갖다가 딱 규정 지어 놔야지 좀 덜 불안하니까 이런 증상들을 갖다가 규정 짓는 걸 갖다가 합리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카테고리아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이 어떤 남자를 볼 때마다 가슴이 쿵쾅쿵쾅 거린다. 그러면은 내가 저 사람만 보면 긴장하고 안절부절은 못하네. 왜 그런 거지? 이게 사랑인가? 왜 이런 감정이지? 이런 식으로 나의 어떤 불안한 긴장 상태를 어떤 규격화하는 합리화 과정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것이 그동안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헌신하고 에너지를 쏟아가지고 내 몸과 마음이 지쳐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그 남자를 너무 사랑해서 몸과 마음이 지쳐 있는 건지를 정확히 구별해내지는 못해요. 여러분들은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시그널만 보고서는 그걸 합리화하기 때문에 그 내면에서는 왜 이런 시그널이 오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이 몸에서 나타나는 증상들만 보고서는 그걸 합리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얘기를 해드린 것처럼 과연 내가 이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나서
몸과 마음이 지쳐 있는 것이 이게 남자친구한테 그동안 에너지를 너무나 많이 쏟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얘를 좋아했던 건지를 구별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원인 분석도 엉터리고 합리화 과정도 굉장히 엉터리입니다. 인간의 합리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엉터리예요. 제가 예를 많이 들어드릴게요. 제가 다른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오늘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셨더니 자려고 했는데 잠이 안 와요. 근데 이 사람이 자려고 그냥 누웠는데 커피 마신 걸 까먹은 거야. 자기가 커피를 몇 잔 먹었는지 이런 것들을 계산하고 마시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커피 마신 거는 까먹고 갑자기 딱 누웠는데 가슴이 갑자기 뛰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이 커피 마신 것은 기억을 못 해내고 오늘 어떤 남자랑 데이트를 하기는 했어. 그래서 얘랑 데이트를 해가지고 데이트한 거가 그냥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남자를 좋아하나? 남자 때문에 이게 남자 생각 때문에 잠이 오지 않는 건가? 라고 합리화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커피를 몇 잔 먹었는지 세고 마시질 않으니까 커피는 되게 많이 마셔놓고서는 잠이 안 오게 되면 내가 그게 다른 것 때문에 그런지를 갖다가 생각하고 합리화를 엉뚱하게 합니다. 예. 또 다음날 우연치 않게 또 그 남자를 마주쳤어. 이게 우연이네. 이치로 이게 운명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 인간은 이상하게 합리화를 하는 거죠. 이렇듯 내면의 영역에 있는 나의 자아, 이 에고라고 하죠. 이 심리학 용어에서는 에고라고 하는데 이 에고라는 놈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를 외부에서는 알 길이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외부에서는 알 수 있는 방법, 즉 의식세계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몸에서 나타나는 증상만 보고선 체크를 하는 거지 이게 왜 이런 신호가 올라오는지까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알려면은 깊은 의식세계로 들어가는 최면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아주 여러분들이 명상을 오래 해가지고 내면 세계까지 탐험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들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저 내 몸의 시그널을 통해서 합리화를 해 나가는 거가 당연한 겁니다. 자, 여러분과 헤어진 남자친구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과 헤어질 때 여러 가지로 합리화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그 남자의 현재의 상황, 그리고 발달 과정, 사주팔자나 궁합을 봤다면 그 궁합을 봤을 때의 점쟁이의 말, 스스로에 대한 철학,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영향을 많이 받는지 안 받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그 사람이 합리화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그런 식으로 합리화를 할 거라는 말입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합리화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합리화를 할지에 대해서 맞춘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략적인 상황이나 이런 에너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대충 이 사람이 어떻게 합리화를 할지는 저는 짐작을 할 수는 있겠죠. 좀 전문가가 보면은 저는 좀 짐작은 되거든요. 이 사람의 현재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그 사람이 여태까지 했던 행동 패턴들을 갖다가 좀 분석해 보면은 대충 얘가 이런 식으로 합리화했을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추측은 가능하지만 솔직히 상황도 모르고 정보도 거의 없다면 합리화를 어떻게 할지는 솔직히 알기가 힘듭니다. 그거는 알기가 정말 힘들고 그냥 이거는 맞추는 게 주사위 던지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권태기 당시 헤어질 때 여러분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여러분의 죄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가 상황이 되게 좋지 않고 회사 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여러분에게 원인을 찾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스스로 힘들다고만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스트레스가 심해지면은 인간은 어떤 행동을 한다? 제가 이전 강의에서도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인간은 부담을 느끼고 뭔가 해야 된다라는 모든 일에 대해서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한다던가 여러분과 데이트를 하는 거에 대해서 압박감을 느끼겠죠. 이것뿐만 아니라 집 청소라던가 해야 되는 모든 일들에 대한 다 압박감을 다 느낍니다. 스트레스가 많으면 당연하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자,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세운 계획표에 따라서도 행동을 하지 않을 거고 집에서 TV만 보거나
게임을 하면서 인생을 회피하려는 행동도 보이고 친구들이랑 술이나 마시러 돌아다니는 행동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상황을 회피하려는 행동만 하지 실제로 이 사람 스스로도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를 잘 몰라요. 예, 이 원인에 대해서 찾지는 못한다는 거죠. 합리화를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서 심각하게 잔소리를 하게 되면, 즉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하게 되면 남자친구의 내면에서 이 에고라는 놈, 자아라는 놈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주인님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스트레스나 이런 주인님이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보호를 하는 역할을 하는데 지금 현재 주인님이 스트레스 때문에 죽을 것 같단 말이야. 그러면은 얘는 스트레스 주는 놈은 주인님을 나쁘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사람, 얘 꺼져, 이렇게 얘 부정적인 이미지를 씌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면의 세계에서는 이 에고라는 놈은 그런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딱 씌워가지고 쫓아내버립니다. 왜? 주인님을 괴롭히거든. 쫓아내버려요. 네, 그렇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매달리게 되면 남자친구의 내면의 자아는 더욱더 여자친구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 강력하게 씌우고 헤어질 비밀을 미친듯이 만들어내겠죠. 왜? 얘가 이제 원흉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면의 자아에서는 얘가 원흉이라고 생각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시그널을 계속 보내겠죠. 뭐 그래서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뭐 결혼을 할 수 없는 남자다, 여자다, 뭐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뭐 변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예. 더 포기하게끔 신호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치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런 거는 남녀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남녀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가족들끼리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거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한 달 동안 야근에 밥도 못 먹고 막 돌아다녔는데 여러분의 엄마가 그것도 모르고 여러분들에게 야, 너 집안일은 도대체 나 혼자 하냐? 너도 밥 먹었으면 설거지해. 너 설거지 한 번이라도 했어? 뭐 이런 식으로 잔소리를 한다던가. 야, 집안꼴이 이게 뭐냐? 야, 돼지우리야, 돼지우리. 야, 집에서 이렇게 쉰내가 나냐? 막 이러면서 비난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응? 여러분들 방 안 치운다고. 야, 좀 치우고 살아라. 야, 그러면서 계속 비난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합리화를 할 것 같습니까? 응? 여러분은 엄마는 분명히 나의 친엄마가 아닌 것 같다. 이게 엄마는 내 친엄마가 아닐 것 같아. 뭔가 탄생의 비밀이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합리화하지 않겠습니까? 응? 아마도 이 집에서 엄마랑 나랑 둘 중에는 하나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겠죠. 예, 이런 것들이 당연한 합리화입니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충격적인 말이에요. 사실 엄마가 내 친엄마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얼마나 충격적인 합리화입니까? 응? 자, 이런 것들을 상상해 보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헤어졌을 때 어떤 식으로 합리화가 됐을지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시겠죠? 예. 어떤 식으로 합리화를 했을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합리화 과정에서 또 다른 이론이 적용되기도 하는데 이 셀렉티브 메모리라는 이론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이 셀렉티브 메모리에 대해서는 제가 콜드리딩 시간에도 한번 설명을 해드렸지만 좀 더 쉽게 한번 다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사주팔자를 사주를 봤습니다. 근데 사주에서 이러는 거예요. 6월달부터 대운이 들어올 거다. 응? 큰 운이 들어올 거다. 뭐 아니면은 동쪽에서 귀인이 나타난다. 뭐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원래 사주 같은 데 보면 이런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은 후부터 그것이 올 거라고 기대를 하게 되거나 희망을 찾고 그거에 대한 증거를 찾게 되는 거를 한번 경험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6월만 기다리죠. 꼭 6월이 아니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뭔가 좋은 일이 발생을 하면요. 이게 사주팔자에서 얘기했던 그 대운인가? 이제 운이 조금씩 들어오려고 하는 건가?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뭔가 증거를 찾게 돼요. 자꾸 사주팔자에서 말한 걸. 동쪽에 내가 이게 본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 얘가 귀인인가? 자꾸 이런 귀인을 찾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이게 셀렉티브 메모리라고 하시면 돼요. 이게 그 사주팔자가 잘 안 맞거든. 실제로는 6월에 온다고 했는데 뭐 7월에 오기도 하고 이거 근데 언젠가는 오는 걸 갖다가 이게 그때 얘기했던 그 대운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런 사주팔자나 이런 거 잘 안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맞으면 좋고 안 맞으면 그만이거든. 이런 것들은 안 맞아도 대충 이거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맞췄다고 생각을 하게 만들거든요. 이런 합리화도 가능합니다. 이게 셀렉티브 메모리예요. 따라서 이런 거예요. 그럼 반대로 우리 남자친구하고 이게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궁합을 봤는데, 아, 여자친구랑 살면은 뭐 집안이 풍비박산이 난대. 살면 죽는데요. 예, 이런 얘기예요. 건강이 나빠지고 뭐 죽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대충 그런 얘기 하면은 그 이후부터는 이렇게 생각되는 겁니다. 건강만 안 좋아지면 이거 여자친구 때문인가? 이렇게 불길하게 생각하기도 하겠죠. 뭐 이런 합리화를 갖다가 셀렉티브 메모리 방식의 합리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되게 바보 같은 거니까 믿지 마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제가 딱 같은 방식으로 제가 다른 셀렉티브 메모리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농촌 시대에는요, 점쟁이들이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딱 찾아가면은 처음 들어가자마자, 대추나무가 보이네. 대추나무가 하나 보이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거기 들어갔던 이제 전보로 온 사람이 어떻게 생겨?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셀렉티브 메모리가 딱 돌아가는 거예요. 이 농촌 사회에서는 동네 마을에 대추나무가 좀 많거든요. 우리 요즘 세상에는 나무가 별로 없지만 그 농촌 사회에서는 뭐 대추나무도 키우고 앵두나무도 키우고 그러거든. 그래서 대추나무를 생각해 봤더니 저기 봤더니 춘식이네 대추나무가 있는 거야. 춘식이네 대추나무가 있는데요. 그랬더니 그래 그 집이 문제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랬더니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이 딱 느끼는 거죠. 그래 내가 생각해보니까 춘식이랑 사이가 좀 안 좋았던 거거든. 얘가 이 만남 이 모든 거에 내가 고민하고 있는 원흉이다 이렇게 합리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셀렉티브 메모리를 갖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점쟁이들이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장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점쟁이들이 화법을 이런 식으로 던져서 마치 그게 신뢰성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런 것들을 맞추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화법입니다. 이런 상징적인 말을 던져가지고 사람을 합리화시킬 수도 있는 거죠. 인간의 뇌는요,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모두 저장하게 되어 있는데, 그 저장된 기억으로 가는 방법을 모를 뿐입니다. 이걸 갖다가 워크패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셀렉티브 메모리의 원리는 누군가가 이런 말을 딱 던지게 되면 여러분들의 뇌는 그때부터 뇌에 있는 컴퓨터가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대추나무 얘기하면 대추나무를 찾게 돼 있고, 내가 예를 들면 동쪽에서 귀인이 온다 그러면 동쪽에서 귀인을 계속 찾게 돼 있는 게 여러분들 뇌에 있는 컴퓨터라고 해요. 이걸 셀렉티브 메모리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기술이기도 한데, 제가 무슨 말을 딱 던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걸 찾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제가 얘기한다. 초등학교 때 짝꿍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초등학교 때 짝꿍에 대한 기억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말이죠. 진짜 그렇잖아요. 지금도 아마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이게 이 인간의 뇌가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안타깝게도. 이걸 NLP에서는 뉴런 랭귀지 프로그램이 NLP라는 게 있거든요. NLP라는 거에서는 인베디드 커맨드라는 기술이라고도 하고, 이 콜드 리딩에서는 셀렉티브 메모리라고도 부릅니다. 이제 일단은 결론을 이제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의 남자친구가 어떻게 합리화를 할지는 정확하게 맞추기는 어렵다는 거죠. 합리화라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작용하고 여러분이 모르는 그 어떤 무엇인가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합리화가 어떻게 됐을지까지는 정확히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만 여러분의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처한 상황이나 발달 과정 이런 데이터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면 한 90%의 확률 정도로는 추측은 가능해요. 추측해서 맞추는 건 가능해요. 하지만 정확히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셀렉티브 메모리 방식의 합리화가 아니라 상황적인 합리화라면 시간이 지나고 새롭게 합리화를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새롭게 합리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 카테고리화라는 걸 갖다가 제가 강의로도 올려드렸지만 제 카테고리화라는 게 새롭게 학습을 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어떤 합리화를 하든 간에 내가 새롭게 어떻게 합리화를 시킬지는 그때 가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좋게 합리화가 되냐, 나를 좋게 생각할 거냐, 이렇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왜? 나중에는 재 카테고리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외가 되는 거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예, 내일 모레 뵙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어요. 빠이빠이. 예.